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단편소설 방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은 젊은 화자의 고단한 하루 속에 담긴 가족과의 갈등과 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방, 이종숙 지음. 부모님은 자신들이 쓰던 1층 전부를 임대했다.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니 문제가 생겼다. 2층에는 방이 2개뿐인데 작은 방은 다용도실로나 쓸 수 있는 정도였다. 당장 나래와 내가 머물 방이 없었다. 나래는 고3 수험생이며 환자인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중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생각 끝에 옥상에 방을 만들기로 했다. 며칠 후 아버지 친구가 조립식 주택 자재를 싣고 와 대문 앞에 부려놓았다. 두 사람이 옥상으로 자재를 옮기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 조립용 패널을 재단하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다. 바닥에는 심야 전기 보일러를 설치했다. 드디어 일주일 만에 옥상에 건물 한 채가 지어졌다. 수도도 화장실도 없는 방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옥탑방에 창문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옥탑방은 하나였지만 곧 2개가 되었다. 독립 공간 확보를 위한 나래의 투쟁으로 방에 칸막이를 설치했기 때문이었다. 칸막이라고 해봐야 천정에 레일을 달고 초록색 커튼을 단 것이 전부였다. 2개의 방 중 출입문 쪽이 나래방이다. 방의 대부분은 침대와 낡은 옷장이 차지했다. 검은색 철제 침대에는 장식이 붙어 있었다. 잎사귀가 촘촘하게 달린 덩굴에 검은 꽃송이가 7개였다. 침대 머리장이 있는 벽에는 산바리가 2m 정도의 나무 선반을 받치고 있었다. 그 위에는 나래가 접은 종이 공작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드레스를 입고 파라솔을 든 여인, 턱시도에 중절모를 쓴 신사, 화려한 꼬리털을 가진 공작도 한 마리 있었다. 침대 옆 3단 서랍장 위에도 나래가 문화센터에 다니며 만든 종이 작품들이 있었다. 창문 쪽 내 방에는 가지가 여러 개 달린 옷걸이와 여기저기 긁히고 색이 변한 책상과 의자, 조립 컴퓨터와 프린터기, 내가 일하는 할인점에서 사온 컬러박스 위에 화장품 몇 개와 거울이 걸려 있다. 아침, 초록색 커튼 너머에서 비닐 포장 뜯는 소리가 들렸다. 나래가 인슐린 주사를 준비하는 소리다. 나래의 아침은 주사를 놓는 일로 시작했다. 14살에 찾아와 19인 지금까지 나래의 몸에서 함께 살아가는 당뇨병 때문이다. 10초간의 정막. 나래는 아야라거나 윽 같은 고통을 직접 드러내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마치 소음기를 단 기계같이. 나래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 때까지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먹는 것을 좋아해서 나타나는 비만이려니 생각했다. 부모님은 그만 좀 먹으라는 통박을 주는 것이 다였다. 그렇게 독한 병이 나래의 몸속에 기생할 줄은 전혀 몰랐다. 탄산음료와 오렌지 주스와 인스턴트 식품들이 나래의 뱃속에 꾸역꾸역 들어차도록 우리는 무심했다. 그때 우리 집 형편은 나래의 식사량 따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다. N 시장에서 번창하던 아버지 가게, 대도상회는 부도를 맞았고 엄마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때였다. 나래의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 음식들이 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사 과정에서 장애가 생겼듯 아버지의 가게도 수입과 지출 과정에 커다란 장애가 생긴 거였다. 인슐린 주사는 같은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고 했다. 중복해서 주사를 꽂은 자리는 지방이 증식하거나 위축되어 인슐린 흡수가 저하될 염려가 있고 통증도 심해진다고 했다. 배꼽에서 5cm쯤 밖에서 시작하세요. 이렇게 주사기를 수평이 되도록 잡고
주사 간격은 2cm가 좋습니다. 엄마와 나리는 담당 의사에게 주사 놓는 법을 배웠다. 금태 안경을 쓴 나이든 의사의 시범에 따라. 복부를 다 맞은 뒤에는 팔에다 놓습니다. 1번, 2번, 다시 그 아래 3번, 4번 순서대로. 집에서 주사를 놓기 시작했을 때 나래는 아침마다 울부짖었다. 살고 싶지 않아. 나래를 지켜보며 나는 죄의식에 시달렸다. 언니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주사를 대신 맞아줄 수도 없다는 것에 대해. 그렇다고 내 손으로 나래의 배에 주사바늘을 꽂을 용기도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이제 나래는 주사 놓는 일쯤은 거뜬하게 해내고 있었다. 지금쯤 나래는 검거나 붉게 변색한 피부를 보며 바늘 꽂을 위치를 찾고 있을 것이다. 드디어 긴 숨소리와 함께 텅, 플라스틱 쓰레기통 속으로 주사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커튼이 흔들거리고 천정을 가로지른 레일에서 금속성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나래가 얼굴을 내밀었다. LED 전등의 밝은 빛이 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방금 깨어난 것처럼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잘 잤어, 임나래? 하지만 늘 그렇듯 싹 수 없는 것이 또 대꾸도 없이 커튼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래의 하중을 실은 철계단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뽀얀 안개 분말이 무질서하게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낡고 오래된 회색 슬레이트 지붕이 길게 이어진 동네 풍경은 어제와 똑같았다. 세 번째 집 옥상은 진한 녹색 방수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청바지가 널렸던 빨랫줄은 비어 있었다. 골목과 골목이 만나는 공터에 키 큰 은행나무 2그루는 연한 노란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불을 정리하고 어젯밤 펼쳐놓고 잠들었던 책을 가방에 넣었다. 야간대학에 입학해 1년 만에 휴학했고 다시 돌아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이번 학기에는 과제가 2편이었다. 어젯밤에도 리포트에 집중할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다. 또 휴학해야 할지 생각하다 자료 정리도 끝내지 못한 채였다. 사회복지학. 나는 사회복지학에 관해 공부하고 있지만 복지는 내게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만 같다. 2층에서 씻고 올라온 나래가 침대에 털썩 걸터 앉았다. 내려가서 2 사람 불 좀 끄고 와. 나래의 2 눈이 경멸에 차 있었다. 아침부터? 오늘은 또 주제가 뭐야? 우리가 다 아는 단골 주제. 뭐니? 좀 타게 놔두자. 한동안 조용했잖니. 던질 만한 것도 별로 없고. 부부싸움에서 아버지의 필승 전략은 던지기였다. 야구선수는커녕 야구 동호회에도 한번 가입한 적이 없는 아버지가 툭하면 집안에서 투구 연습을 했다. 하긴 나래나 나를 야구공으로 착각하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때가 있었다. 나이 57에 대장부 사기가 다 꺾였다. 순전히 이 집안 여자들 때문이지. 여자만 셋이라니. 하!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여자 타령을 했다. 뒤늦게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비관하는 것인지 자신의 인생을 탓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서사였다. 행진하는 거야. 아버지는 가끔 노래를 불렀다. 어울리지 않게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같은 소절을 반복했는데 그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게 희망적인 노래였다.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가 부르는 18번 행진과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그래도 점잖게 노래를 부를 땐 약간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감정은 측은지심은커녕 비웃음과 경멸로 바뀌었다. 아버지가 중고 전자제품 가게를 창업한 것은 내가 태어나던 1993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적 위기인 외환 위기 후 아버지 사업은 날개를 달았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소비 방법을 바꾼 덕분이었다. 가게 이름은 재생산업이었다. 아버지의 재생산업은 대박이 났다. 모두가 힘들다고 했던 그때, 일생일대의 호황을 맞은 아버지는 가게 규모를 늘렸다. 전자제품만 취급하던 가게에서 의류, 전자, 금속 등 종합 재생산업으로 확장했다. 헌옷, 중고 전자제품, 고철을 팔아 돈을 만지게 된 아버지는 안 나가던 동창회에도 나가고 상인회 회장도 하게 되었다. 돈을 좀 모았다는 소문이 났고 아버지 주변에 사람들이 꼬여들었다. 그러나 절친이라는 아버지 친구가 등장하면서 아버지 사업의 절정은 막을 내렸다. 결론만 말하면 아버지는 고교 동창이자 동업자였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 일을 당하기 전 아버지 친구는 여행을 제안했다. 우리 가족과 아버지 친구는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다. 아버지 친구는 H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최신형 승용차를 몰고 왔다. 우리 가족은 지금은 H사로 합병된 K사의 화물트럭을 타고 갔다. 운전석 뒤 좁은 공간에서 나래와 나는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하며 설악산까지 갔다.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여행이긴 했지만 좀 불편했던 게 사실이었다. 펜션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중에 화물차는 우리 차밖에 없었다. 펜션에서 이틀을 지내는 동안 아저씨는 직접 불을 피워 바베큐를 구웠고 아저씨의 부인은 과일을 깎았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아저씨가 엄마에게 말했다. 임 사장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살린 은인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재수 씨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할 겁니다. 아버지 친구는 노란색 비닐 포장을 잘라내 커피 믹스를 탔고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 웃음이 비굴한 웃음이었는지 감사를 표하는 웃음이었는지는 구분할 수 없었다. 확실한 건 시종일관 아저씨가 웃었다는 것이다. 환상적인 두 가족의 설악산 여행은 한계령에서 끝이 났다. 고개 정상 휴게소에서 아저씨 가족은 고향집에 들른다며 먼저 출발했다. 번쩍이는 승용차가 고갯길을 내려가고 난 뒤 우리 가족은 왕뚜껑 라면을 먹었다. 화물차를 타고 고갯길을 내려올 때 나는 다 먹은 핫바 막대기에 입천장을 찔렸다. 아저씨가 사라지고 뒷일을 수습하던 아버지에게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돈을 빼돌려 이민 갔던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사기를 당해 상심 끝에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소식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식탁에서 울면서 반성했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사과를 몇 번이나 했다. 내 탓이다 자식아. 죽기는 왜 죽었냐? 내가 확 되져버리라고 저주를 내려 그랬냐? 불쌍한 놈. 미안하다 미안해. 그날 엄마는 아버지와 다른 방을 썼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자주 있는 일이잖아. 나는 욕실이 있는 2층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나래가 자기 허벅지를 움켜쥐더니 힘껏 비틀었다. 고통을 참는 나래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다. 살을 비틀어쥔 나래 손등으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안 돼! 하지 마! 나는 나래의 두 손을 풀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손은 꿈쩍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나래가 손을 놓았다. 나래의 허벅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나래는 다시 살을 움켜쥐고 비틀었다. 이를 악물고 두 눈을 감은 채였다. 나는 나래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탔다. 레슬링 선수가 상대를 제압하듯이 하나, 둘, 셋을 세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버티던 나래가 모든 힘을 놓아버렸다. 기진맥진한 나도 나래 옆에 고꾸라지듯 엎어졌다. 나래의 몸은 쉽게 멍이 들었다. 책상 모서리에 조금만 부딪혀도 퍼렇게 변했다. 자기 분을 견디지 못하면
나래는 자해를 했다. 벌써 여러 번이었다. 15살 때는 차도로 뛰어들었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학교 옥상에서 자살 소동을 벌인 적도 있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해야 했지만 나래를 두고 내려갈 수가 없었다. 왜 그러는데 말을 해봐. 대답 없이 앉았던 나래가 이번에는 철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박으려고 난리를 쳤다. 엄마! 나는 아래층을 향해 소리쳤다. 빨리! 빨리 올라와! 나래의 이마에서 금방이라도 피가 날 것만 같았다. 나는 등 뒤에서 나래를 끌어안았다. 필사적으로 포박을 풀려는 나래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견디다 못한 나는 나래의 등을 사정없이 때렸다. 분이 풀릴 때까지 마구 때렸다. 요동치던 나래의 몸이 정지 상태에 이르나 싶더니 축 늘어졌다. 됐어. 이제 안 할게. 등이며 이마까지 땀 범벅이 된 우리는 침대에 누웠다. 동그랗고 작은 레일이 둥글게 몸을 마른 공벌레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지 마, 나래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또 어딘가에서 뛰어내렸을 거야. 아무래도 아버지가 네 이름을 잘못 지었어. 나래 말고 딴 이름이었어야 해. 그러게. 이름 때문인지 자꾸 날개가 있다는 착각이 들어. 어디서든 날아오를 것 같거든. 우리는 나래가 차도에 뛰어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순전히 이름 때문이라는 듯 조금은 헛헛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아직도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니 또 욕실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난 나래가 빨갛게 부푼 이마를 문지르더니 교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올봄에 새로 산 교복은 팽팽하게 당겨져 단추는 맨 위에 것만 채웠다. 철거덕 철거덕. 그때서야 계단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부터 왜들 난리야? 동네 망신스럽게. 두 분이야말로 아침부터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물었다. 우린 늘 한결같다. 일심동체. 뭔 일로 부른 거냐? 됐으니까 가셔서 일심동체 하세요. 나래가 말했다. 옥탑까지 올라온 아버지가 그냥 내려갈 리가 없었다. 예외 없이 몇 마디의 예절 교육이 이어졌다. 됐다고. 요즘엔 교장도 그런 거 안 해. 이런 싸가지 없는 것. 혀를 차던 아버지가 관객에서는 물론 이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실패한 전술로 반격을 시도했다. 나래의 육중한 몸이 아버지에게 떠밀려 침대 위로 쓰러졌다. 지금까지 물건은 던졌지만 우리 몸에 손을 댄 적은 없던 아버지였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꼼짝하지 못했다. 정신을 차린 내가 황급히 아버지를 문 밖으로 잡아 끌었지만 아버지는 북박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제 아버지가 반성할 차례였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나래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했다. 나는 아버지를 끌고 옥탑방에서 나왔다. 방 안에서 물건 던지는 소리와 짜증나를 외치는 나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철 계단을 내려갔다. 아버지, 나래한테 미안하다고 해. 시끄럽다, 못된 것들아. 나는 한 번 더 아버지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래봤자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 그건 아버지여야 했다. 사기를 친 친구 죽음에도 반성했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왜 사과하지 않는 걸까? 폭풍이 지나간 후였다. 옥탑방으로 올라오니 나래는 가방을 메고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 하루 쉬는 건 어때? 나 고3이야. 수능이 얼마나 남았다고 결석을 해. 알았어. 그럼 잘 갔다 오고. 나가면서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해. 나래는 뭔 개소리냐는 표정으로 철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나는 2층으로 갔다.
내가 들어서자 엄마는 도시락을 싸다 말고 헬쑥한 얼굴로 돌아섰다. 도시락을 싸 날의 학교로 갈 모양이었다. 엄마는 올해 50살이 되었다. 설날에 우리는 반백년을 산 할머니라며 엄마를 놀렸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후 2년을 버티던 엄마가 공장에 취직했었다. 화학 염료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버스로 내정고장을 가서 다시 통근버스를 타고 30분을 더 가는 곳이었다. 공장에는 10명의 현장 노동자가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뀐다고 엄마가 말했다. 냄새 때문일 거야. 나도 참기 어려우니까. 엄마는 포장반에서 일했다. 사각형의 금속통에 염료가 담겨 나오면 스티커를 붙이고 생산 일자를 찍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포장반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은 아니었다. 냄새는 공장 전체에 가득했으니까. 벽에 걸린 손바닥만한 환풍기 3대 외에 안전시설이라고는 없다고 했다. 둘째 날 출근할 때 엄마는 마스크를 준비했다. 냄새가 지독해 점심을 먹지 못했던 엄마가 보름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 그 후에 엄마는 몇 달 만에 한 번씩 직종을 바꾸었다. 씻고 올라가니 옥탑방이 어지러웠다. 찢긴 종이가 침대며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빗자루로 그것들을 대충 쓸어 모아놓았다. 출근길에 날의 도시락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엄마는 그냥 두라고 했다. 엄마 얼굴이 그늘에 말리는 시래기처럼 우중충하고 볼이 움푹 꺼져 있었다. 보험회사 일도 엄마에게는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골목으로 나갔을 때도 안개는 여전히 끼어 있었다. 작은 회색 알갱이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다.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다. 누군가 아는 체를 해 돌아보니 1층에 사는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60이 넘었지만 10년이나 젊은 엄마보다 생기가 넘쳤다. 얼굴은 윤기가 돌고 주름도 거의 없었다. 그녀는 스포츠센터에서 입는 끈달린 운동복을 실내복으로 입고 살았다. 몇 번인가 아버지가 잘못 가져온 우편물을 가지고 갔을 때도 그랬다. 끈만 달린 운동복을 입고 실내용 자전거를 타거나 몸을 뒤집는 요가를 하던 모습이 오버랩됐다. 학생에게 말해도 되나? 어머니를 통 만날 수가 없지 뭐야. 아버지가 자꾸만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던데 벌써 여러 번이야.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나는 얼굴이 뜨거워져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다. 그 일을 내가 대신 사과를 해야 할까? 사과는 분명 아버지 몫인데. 반성해야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인데.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자주 했다. 중형차를 자가용으로 가지고 있던 때, 송년회에 나가 수표로 밥값을 내던 때에 대해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소리쳐도 아버지는 잠깐의 행복이라도 누리고 싶은지 쉴 새 없이 잘 나가던 그때를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보도블록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부수었다. 아버지의 부질없는 자랑을 지우듯 잘근잘근 밟다가 더는 부술 것이 없을 때 줄에서 빠져나왔다. 마을버스는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다. 큰 길까지 걸어나가 버스를 탈 생각이었다. 안개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남루한 회색 지붕과 좁은 골목길을 숨기듯 나를 숨겨줄 수는 없었다. 할인마트에는 사장과 선희 아줌마가 나와 있었다. 사장은 체구가 작아 소년처럼 보였지만 일처리가 꼼꼼했다. 재고 파악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하루의 매상을 확인할 때마다 선희 아줌마와 나는 진땀을 흘렸다. 물론 지금은 익숙해졌다. 그는 3년 전 이곳에 할인마트를 열었다. 그전에는 물류센터 관리자였다. 나는 사장이 마음에 들었다. 괜한 농담도 우연을 가장해 몸을 부딪히는 경우도 없는 진짜 어른이기 때문이다. 나는 큰 소리로 인사하고 앞치마를 입었다. 흰색 튤립 화분 2개, 똥 모양 화분 3개,
작은 저금통 2개 등등을 메모지에 적었다. 금색으로 글씨가 인쇄된 수첩을 5개씩 모아 고무줄로 묶었다. 선희 아줌마가 맞은편 진열대를 점검하고 있었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아줌마는 동료 직원이 금융사고를 낸 후 은행을 그만두었다. 퇴직금 통장을 확인하며 재판을 해볼까 고민도 했지만 마음을 접었다고 했다. 돈 잃고 기운 빼는 일이라는 주변의 충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1년이 지나자 지점에서 연락이 왔다. 임시직으로 창구 업무를 하겠느냐는 전화였다. 아줌마는 거절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차별을 아줌마는 잘 안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정과 임시, 기막힌 세상의 분류법을 아느냐고 아줌마가 물었다. 물론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왜 학교를 그만두지 말아야 하는지 답을 찾은 것도 같았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은행 광고가 나오면 텔레비전을 부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 아줌마지만 은행에 다시 나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친구 엄마가 멋있다고 할 때였다. 아줌마는 근무복을 입고 일하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아이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선희 아줌마는 아이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글썽였다. 문밖 진열대에 1+1 방향제와 플라스틱 다용도 함을 쌓아놓았다. 사람들은 물건이 하나 있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도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그것이 무엇이든 비교 대상이 있을 때만 움직였다. 한 상자에서 빼놓은 같은 종류의 물건인데도 손때가 타도록 만지작대다가 물건을 골랐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손에 쥔 물건도 결국에는 같은 물건인데 말이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그럴지 모른다. 그동안 나는 몇 번에 걸쳐 내 사람을 골라보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만남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인연이 아니라는 말을 썼다. 시기적절하게 나는 그 말로 위로하고 위로받았다. 누군가 겨우 그 나이에 라고 웃으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24년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안목은 아직도 별로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 나래와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엄마가 일을 시작하고부터였다. 나는 동생을 지켜야 했다. 허풍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표현은 생각나지 않는다. 내 몸의 2배가 되는 동생과 함께 다니는 일은 부끄러울 때가 많았다.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우리에게, 아니 나래에게 꽂혔다. 저 몸에 또 먹다니 꾸역꾸역 입으로 쑤셔넣는 저 꼴 좀 봐라. 하나 같고 사람들은 조심하는 척했지만 노골적이었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 나는 그들을 제압할 방법을 찾았다. 첫째는 고개를 들고 턱을 살짝 올린 다음 시선을 한 곳에 둔다. 다음에는 좌중을 바라보는 연설가처럼 천천히 걸어가 목소리 큰 사람과 최대한 가까이 앉는다. 큰 목소리는 멀리 있는 대상에겐 함부로 하지만 가까이 가면 겁을 먹는다. 마치 너 지금 겁먹었지? 라는 눈빛으로 큰 목소리를 바라본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처음에 입을 다물고 눈을 내리깔고 숨소리를 죽였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물론 그냥 가지는 않았다. 밥맛이야. 라는 한마디를 뱉고 갔다. 하지만 그것으로 승리는 우리 것이었다. 결국 남은 것은 우리였으니까. 역으로 전철이 들어왔다. 열차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광장을 지나쳐 흩어졌다. 설탕이 물에 녹듯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검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매장으로 들어왔다. 여행용 티슈 1개와 입냄새 제거용 껌을 고른 여자가 계산했다. 안녕히 가세요. 사장이 인사를 했다. 여자는 인사하지 않았다. 안녕히 가세요.
나도 인사했지만 여자는 끝내 구둣발 소리만 남기고 왔다. 인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나는 면접 보던 날을 떠올렸다. 큰 소리로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장은 자꾸만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했다.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굳어졌고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가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사를 받든 안 받든 정확하고 당당하게 인사를 해야 해. 그걸 할 수 있어야 매장 관리를 할 수 있지. 나는 몇 번 더 인사 연습을 한 뒤 출근 허락을 받았다. 일방적으로 약세에 몰려 있다면 굴욕은 참아야 한다. 스스로가 약자임을 인정하면 선택은 좀 더 쉬워진다. 목소리가 큰 것, 잘 웃는 것,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은 장점이지만 굴욕감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단점이 되고 만다. 웃는 얼굴로 고개를 들고 목소리는 크게 해? 그것이 사장의 유일한 직원 교육이었다. 편의점에서 나온 여학생 셋이 매장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물건들을 쓱 둘러보는 동안 나는 긴장한 시선으로 그들의 동선을 따라갔다. 필기도구를 만지작거리던 아이가 노란색 포스트잇 한 묶음을 꺼내들었다. 두 번째 아이는 실핀 묶음과 휴지, 막대 사탕을 들고 계산대로 갔다. 나는 조금 더 아이들을 관찰하다 시선을 거두고 광장을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다. 나래는 학교에 잘 갔을까? 매장 정리가 끝나고 사장과 선희 아줌마와 커피를 마셨다. 재고 파악에 바짝 신경을 써야겠어요. 말하는 사장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혔다. 잃어버린 게 많아요?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수법은 다양했다. 허술한 바코드를 떼어내거나 매장 안 물건을 교환하러 온 것처럼 바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감쪽같이 숨겨가는 경우도 있었다. 할인에 할인을 거듭한 저가의 물건값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다. 고객이 왕인 세상이니 아르바이트생이 그깟 돈으로 망신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수라는 말의 애용자였다. 이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CCTV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다. 어제는 남학생이 건전지를 슬쩍 하는 것을 보고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래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수업 시간이니까 생각하며 나는 느긋해지려고 애를 썼다. 역 앞 광장이 한산했고 24시 편의점 파라솔 의자도 비어 있었다. 긴 그림자만이 얼룩진 테이블 위에 걸쳐 있었다. 사장이 외출했고 매장은 한산했다. 나는 선희 아줌마의 허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갔다. 지연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3년째였다. 우리는 이온 음료를 홀짝이며 수다를 떨었다. 오늘 저녁에 콘서트 갈래? 시험 공부해야 해. 너라면 돼. 부른 가수 Y가 오는데 나한테 표가 한 장 남았어. 오, 능력자. 나 투자 많이 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은데 같이 가자. 나는 머뭇거렸다. Y라면 정말 유명한 가수다. 히트곡만 해도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게다가 티켓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마음이 흔들렸다. 너나 갔다 와. 지연은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다. 나도 Y의 공연을 보고 싶다. 하루쯤은 세상이 들썩이도록 소리도 치고 난리부르스를 떨고 싶었다. 그러나 오늘은 안 된다. 왜 그래? 죽상을 하고. 그런다고 뭐 달라져? 과제 때문에 그래. 몇 시간 덜 자면 되지. 죽는 소리는. 사실 과제보다는 나래가 더 신경 쓰였다. 지연이 말대로 내가 신경 쓴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데. 나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자꾸만 불안해졌다. 온 정말 끝내줄 텐데 싫다니 할 수 없지. 더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지연이 전자레인지 청소를 시작했다.
열린 전자레인지에서 핫바 냄새가 풍겼다. 나는 핫바 하나를 먹을까 하다 그만두었다. 유리문으로 외출했던 사장이 마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미안, 잘 갔다 와. 나는 어정쩡한 기분으로 마트로 돌아왔다. 매장에서 Y의 노래가 나오고 있었다. 상품이 진열된 선반을 닫고 유리창을 닦았다. 최대한 팔을 길게 뻗어 더 높이 더 깨끗이 닦았다. 유리창이 사라진 것처럼 맑겠다. 나래와 아버지의 속마음을 이렇게 환히 볼 수 있다면 오늘처럼 뭔가 미진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지는 않겠지. 아니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설령 안다고 해도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겠지. 불안과 걱정도 부질없다는 생각에 허무감이 몰려왔다. 지연에게 돌아가 콘서트에 가겠다고 말할까 망설이다 그만두었다. 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 수경이 준 페이퍼를 받았다. 깨알 같은 글씨를 보니 머리가 아팠다. 강의가 끝나고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수경아, 휴학해야겠어. 밤에 다녀서 그런가 낮엔 기운이 없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나도.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거니? 자꾸 지치고 자신이 없어져. 매운 국물을 떠먹으며 수경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희망찬 미래라는 말, 희망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기는 한 걸까? 단단해지려고, 뭐든 되려고 애썼지만 애쓴다고 뭐가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나보다 2살 어린 수경은 나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툭하면 내 앞에서 울었다. 부모님이 이혼하자 수경의 남동생은 독립을 선언했다. 수경은 기꺼이 동생의 보호자로 남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각자 도생. 그것이 수경의 동생이 외치는 삶이었다. 얘가 군대에 가면서 방을 임대해서 정기 적금을 넣은 거 있지? 정말이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독립군이군. 수경은 그런 동생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낯설다고 했다. 우리는 수경의 원룸으로 갔다. 작은 냉장고와 작은 세탁기와 그에 걸맞는 주방이 있었다. 우리는 캔맥주를 마시며 케이블 TV를 봤다. 군대를 막 제대한 남자 배우가 화보를 찍는 장면이 나왔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 음식을 맛본 뒤 오래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자기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에 서 있다는 배우에게 우리는 소리쳤다. 함부로 최상급을 쓰지 마라. 살면서 가장이나 제일, 최고라는 말을 쓸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을까? 오늘의 최상이 내일에도 최상이 되는 확률은 얼마일까? 야간 대학 입학이 나에겐 최선인 적이 있었다. 오기와 억지에 가까운 몸부림으로 선택했던 최선. 첫 학기 등록금을 융자받았고 아직도 2번의 융자금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지금도 최선인 것은 아니었다. 그뿐인가? 그것들을 갚기 위해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쉼없이 일해야 할지 모른다. 맥주 2캔을 비우고 자고 가라는 수경을 뿌리치고 원룸을 나왔다. 원룸의 방음 상태는 과히 좋지 않았다. 날카로운 여자의 고함이 들리더니 남자가 복도로 튀어나왔다. 그는 다하지 못한 말을 냉정하게 닫힌 현관문을 걷어차는 것으로 대신했다. 앞서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혼자일 때도 함께일 때도 사람은 외롭다. 외롭지 않으려 누군가를 만나지만 그로 인해 더 외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 말하자면 3번 행복해지기 위해 7번 외로운 것이 연애 또는 사랑인 것 같다. 남자는 그 7번의 외로움을 견디다 돌아와 자신의 발자국에 찍힌 현관문의 초인종을 또 누르겠지. 3번의 행복을 희망하며. 밖으로 나오니 거리가 한산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올라갔다. 집 앞 계단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 보험 고객의 명단이 적힌 엄마의 수첩을 본 적이 있다. 동그라미보다 가위표가 많았던 수첩.
아버지는 겨우 몇 달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엄마에게 몇 달이나 되는 시간이 기록된 노동의 결과물이었다. 엄마, 왜 나와 있어? 한가한 게 좋다. 엄마의 한가하다는 말에 가슴이 아렸다. 나는 아침에 만난 아래층 여자가 한 말을 전할까 망설이다 입을 다물고 만다. 나래는 어때? 아직 기분이 별로인가 봐. 방에 불은 꺼져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데 엄마가 휘청했다. 그런 엄마를 잡으며 내려다본 땅이 아득했다. 무언가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은 어둠이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빛이 가득한 냉장고 한 만큼 환한 세상이 내 앞에도 있을까? 나는 잠시 막막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물을 마시고 철계단을 올라 옥탑방으로 들어섰다. 불을 켜지 않고 잠시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자는 거 아니지? 나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끈질기게 얼굴을 보여달라는 듯 불도 켜지 않고 또 물었지만 나래는 여전히 답이 없다. 불 켠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머리까지 이불을 썼던 나래가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나래의 뺨에 손을 대보았다. 열기가 느껴졌다. 나는 초록색 커튼을 걷고 나래의 팔을 끌고 창가로 갔다. 무수한 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고 어떤 불빛은 불규칙적으로 전멸을 반복했다. 스카이라운지 생각나? 치, 펑! 아빠가 피워올리던 불꽃도 생각나.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창가에 서 있었다. 아주 오래전 W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먹었던 저녁 식사와 붉은색 리본이 묶인 선물 상자와 황홀했던 한때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시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란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는 나래의 시선이 아래쪽 어딘가를 향하고 있음을 보았다. 거기 희미하게 산란하는 가로등 불빛 아래 구부정한 등을 한 아버지가 골목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숨이 찬 듯 상의를 벗어든 아버지가 잠시 계단에 걸터 앉았다. 아버지다. 나는 나래의 손을 잡고 철커덕거리는 계단을 내려가 2층 거실에 불을 켜고 엄마를 불렀다. 샹들리에 전구가 모처럼 환하게 밝혀진 거실에서 우리는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네, 지금까지 단편소설 방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네, 이 글을 쓰신 이종숙 작가님의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2013년 개간지 불교문의의 단편소설 모크샤가 신인상에 당선, 장편소설 푸른별의 노래가 제3회 법계 문학상을 수상하며 출간되었고 인문학 여행기 오늘은 경주가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